9. 바로 이날 바즈로프도 페네치카를 알게 되었다. 바즈로프는 아르카디와 함께 정원을 거닐면서 어떤 종류의 나무들, 특히 참나무가 왜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런 데는 흑토를 좀 섞어서 은포플라나 전나무 그리고 피나무를 심어야 해. 저기 정자 쪽에는 나무 뿌리가 잘 내렸군. 그는 덧붙여 말했다. 아카시아와 라일락은 착한 아이들 같아서 돌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아, 저기 누가 있군. 정자에는 페네치카가 두냐샤와 미차와 함께 앉아 있었다. 바자로프는 걸음을 멈추었고 아르카디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페네치카에게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누군가? 그들 옆을 지나치자마자 바자로프가 물었다. 참 고운데. 누구 말인가? 누구긴 누구야. 고운 여자야 한 사람뿐인데. 아르카디는 당황해하면서 페네치카가 누군지 간단히 설명했다. 아하 하고 바자로프가 감탄했다. 자네 아버지도 사람을 볼 줄 아는걸? 난 자네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정말이야. 자네 아버지는 멋져. 그건 그렇고 인사를 좀 해야겠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자로프는 정자 쪽으로 되돌아갔다. 예브게니. 아르카디가 깜짝 놀라 뒤에서 소리쳤다. 제발 조심하게. 걱정 말게. 바자로프가 말했다. 우린 도시에 살아서 닳고 다른 사람들 아닌가? 바자로프는 페네치카에게 다가가면서 모자를 벗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는 점잖게 인사했다. 전 아르카디 니콜라예비치의 친구이며 얌전한 사람입니다. 페네치카는 벤치에 서려나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정말 잘생긴 아이군요. 바자로프가 말을 이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사악한 시선으로 남에게 해를 준 일은 없거든요. 아이의 볼이 왜 이렇게 붉을까? 이가 나기 시작했나요? 예, 페네치카가 대답했다. 벌써 4개나 난걸요? 지금 또 잇몸이 부어올랐어요. 어디 좀 봅시다. 걱정 마세요. 전 의사입니다. 바자로프는 아이를 두 손으로 안았다. 아이가 싫다고 발버둥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서 페네치카도 두나샤도 깜짝 놀랐다. 아, 알았습니다. 모든 게 정상입니다. 이가 크겠는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해요, 덕분에. 그렇군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은요? 두냐샤 쪽으로 돌아서면서 바자로프가 덧붙였다. 두냐샤는 대저택 안에서는 아주 얌전했지만 집 밖에만 나오면 웃음이 많은 처녀라서 바자로프의 물음에 그저 키득키득 웃기만 했다. 참 좋습니다. 자, 여기 당신의 장군님을 받으십시오. 페네치카는 아이를 두 손으로 받았다. 어쩜 아이가 이렇게 얌전히 안겨 있었을까? 그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안으면 아이들이 다 얌전해지지요. 바자로프가 대답했다. 난 그 비결을 안답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봐요. 두나샤가 말했다. 정말 그래요? 베네치카가 동의했다. 우리 미차도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가지 않으니까. 그럼 내게는 올까요? 잠시 멀리 떨어져 서 있던 아르카디가 정자로 다가와서 물었다. 아르카디가 자기한테 오라고 미차에게 손짓했지만 아이가 얼굴을 돌리고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페네치카는 몹시 당황해했다. 다음에는 익숙해지겠지요. 아르카디가 너그럽게 말했다. 그리고 두 친구는 정자를 떠났다.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바자로프가 물었다. 페네치카, 페도시아. 아르카디가 대답했다. 그럼 부칭도 알아둬야지. 니콜라이에브나. 좋군. 그녀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마음에 들어. 어떤 사람은 그걸 나쁘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다 헛소리야.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어? 그녀는 엄마고 그것만으로도 정당해. 물론 그녀는 정당하지만 아버지는 아르카디가 말했다. 자네 아버지도 정당해. 바자로프가 아르카디의 말을 가로챘다.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또 한 명의 상속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그런 말을 하다니 부끄럽지 않나? 아르카디는 열을 내며 바자로프의 말꼬리를 잡았다. 난 그런 관점에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녀와 결혼해야만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하, 바자로프는 조용히 말했다. 참으로 관대하시군. 그래, 자네는 아직도 결혼의 의미를 부여한단 말인가? 난 자네에게서 그런 말을 기대하지 않았네. 두 친구는 말없이 몇 걸음을 옮겼다. 나는 자네 아버지의 농장 시설물을 다 둘러보았네. 바자로프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가축은 너절하고 마른 녹초인데다 건물은 형편없더군. 일꾼들은 게으르고 영지 관리인은 바보 아니면 사기꾼이야. 어느 쪽인지 아직 잘 알 수는 없지만.
예브게니 바실리에비치, 자네 오르는 꽤 엄격한걸? 선량한 농부들도 분명 자네 아버지를 속일걸? 러시아 농구는 하나님도 속여 먹는다는 속담을 알고 있나? 점점 큰아버지의 견해가 이해가 되는군. 아르카디가 말했다. 자네는 러시아인들을 무작정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인가? 러시아인의 좋은 점은 자기 자신을 추구할 정도로 낮춘다는 것뿐이야. 중요한 건 둘에 둘을 곱하면 넷이 된다는 거야. 다른 건 모두 시시해. 그럼 자연도 시시한가? 이미 기울기 시작한 태양빛을 받아 아름답고 부드럽게 물든 먼 불판을 생각에 잠겨 바라보면서 아르카디가 말했다. 자연도 자네가 이해하는 그런 의미에선 시시하네. 자연이란 사원이 아니라 공장이야. 인간은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지. 바로 이때 집에서 첼로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누군가가 솜씨는 서툴지만 감정을 담아서 슈베르트의 기대를 연주하고 있었다. 꿀처럼 달콤한 멜로디가 공중에 흘러넘쳤다. 누가 첼로를 켜는가? 바자로프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버지가. 자네 아버지가 첼로를 연주한다고? 그럼 아버지 나이가 몇이시지? 44. 바자로프는 갑자기 끌끌 웃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웃나? 생각 좀 해보게. 44나 된 사람이 게다가 한 가정의 가장이 이런 시골에서 첼로를 켜다니. 바자로프는 계속 끌끌거리며 웃어댔다. 아르카디는 자기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며 바자로프를 존경해왔지만 이번에는 미소조차 띄지 않았다. 10. 대략 2주일이 지났다. 마리노 마을의 생활은 그 나름의 질서에 따라 순조롭게 흘러갔다. 아르카디는 하늘 일 없이 편안한 생활을 즐겼고 바라조프는 연구를 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바자로프의 무관심한 태도며 간결하고 딱딱 끊어지는 말투에 익숙해졌다. 특히 페네치카는 그와 아주 친해져서 아들 미차가 경련을 일으킨 어느 날 밤에는 그를 깨우러 사람을 보냈을 정도였다. 그는 여느 때처럼 농담을 하기도 하고 하품을 하기도 하면서 2시간가량 그녀의 방에 앉아서 아기를 돌봐주었다. 반면에 파벨 페드로비치는 바자로프를 극도로 미워했다. 파벨은 바자로프를 오만한 놈, 뻔뻔한 놈, 냉소적인 놈, 천한 놈이라고 간주했다. 또한 그는 바자로프가 자신을 감히 파벨 키르사노프를 존경하지 않고 거의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이 젊은 니힐리스트를 은근히 무서워하면서 아르카디에게 끼친 그의 영향이 유용한 것인가를 의심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바자로프의 이야기를 듣고 물리나 화학실험도 즐겁게 참관했다. 바자로프는 몇 시간씩 자기가 가져온 현미경에 매달렸다. 하인들은 바자로프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를 따랐다. 그들은 바자로프를 자기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지 주인나리가 아니라고 느꼈던 것이다. 두나샤는 즐겁게 그와 시시덕거렸고 작은 메추라기처럼 그의 옆을 뛰어다니면서 의미심장하게 흘금흘금 그를 쳐다보곤 했다. 극히 자존심이 강하지만 어리석은 구석이 있고 늘 긴장해서 이마를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인 표트르. 장점이라곤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고 철자를 간신히 읽을 줄 안다는 것과 종종 자기의 연미복을 손질하는 것이 전부인 표트르조차도 바자로프가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면 싱글거리며 얼굴이 환해졌다. 하인들의 아이들도 강아지처럼 의사선생님 뒤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포로코피치 노인만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노인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은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를 흡혈귀 혹은 협작꾼이라 부르며 구레나룻을 기른 바자로프의 모습이 풀숲의 대지나 다름없다고 단언했다. 프로코피치는 자기 나름대로 파벨 페트로비치에 못지않은 귀족주의자였던 것이다. 1년 중 가장 좋은 시기인 6월 초가 시작되었다. 날씨는 계속 화창했다. 멀리서 콜레라가 다시 위협하고 있었지만 땐 현의 주민들은 이미 콜레라의 음습에 익숙해져 있었다. 바자로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2-3km쯤 걸어다니곤 했다. 그건 산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목적 없는 산책을 아주 싫어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산책을 위해서가 아니라 풀과 곤충을 채집하기 위해서였다. 이따금 그는 아르카디도 데리고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 사이에 자주 논쟁이 벌어지곤 했는데 아르카디는 친구보다 말을 많이 했지만 대개는 논쟁에서 졌다. 어느 날 그들이 웬일인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니콜라이 페드로비치는 그들을 마중하러 정원으로 나갔다. 정자에 도착하자 두 젊은이의 빠른 발걸음 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정자의 반대쪽을 걷고 있어서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를 볼 수 없었다. 자네는 우리 아버지를 잘 몰라, 아르카디가 말했다.
자네 아버지는 좋은 분이네. 바자로프가 말했다. 그러나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그의 시대는 끝났어.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바싹 귀를 기울였다. 아르카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은 그렇게 2분가량 꼼짝하고 서 있다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저께 보니까 자네 아버지가 푸시킨을 읽고 있더군. 그 사이에 바자로프는 말을 이었다. 그런 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씀드리게나. 자네 아버지는 더 이상 철부지가 아니니까 그런 무의미한 짓은 그만둬야 해. 요즘 세상에 낭만주의자가 되고 싶어 하다니. 자네 아버지가 실제적인 걸 읽도록 해드리게나. 무엇을 읽게 하면 좋을까? 우선 비히너의 힘과 진료 같은 책이 좋겠군. 이 비히너는 독일의 물리학자. 그의 저서 힘과 진료는 1860년에 러시아어로 번역 출간되었고 1860년대 러시아의 급진적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선 비히너의 힘과 진료 같은 책이 좋겠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르카디는 동의한다는 듯이 말했다. 힘과 진료는 읽기 쉽게 쓰였으니까. 이제 나하고 형님은 그날 저녁 식사 후에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형의 서재에 앉아서 말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시대는 끝났어요. 어쩌겠소? 아마 바자로프가 오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한 가지가 괴로워요. 이제야말로 아르카디와 친해져서 정답게 살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는데 나는 뒤떨어져 있고 그 애는 앞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우린 서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 애가 앞으로 달아났단 말인가? 그 애가 왜 그렇게 우리와 다르단 말인가? 파벨 페트로비치는 초조하게 소리쳤다. 그건 바로 그자, 그 니힐리스트가 그 애의 머릿속에 이 모든 생각을 불어넣었기 때문이야. 나는 그 의사 녀석을 혐오해. 내 생각에 그자는 그저 무식한 협작꾼에 불과해. 개구리들을 잡아서 도대체 무슨 물리학을 한다는 거야? 아니요, 형님, 그렇게 말하지 마요. 그는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요. 그자의 자존심은 너무나 역겨워. 파벨 페드로비치는 동생의 말을 잘랐다. 그래요, 니콜라이 페드로비치가 말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하지요. 그러나 자존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난 시대에 뒤지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농부들의 생활을 안정시켰고 공장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현내에서는 심지어 날 급진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지요. 그리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대체로 동시대의 요구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형님, 나 자신도 내 시대가 분명히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지? 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내 기억으로는 집시를 읽고 있었는데 이 집시는 1824년에 쓰인 푸시킨의 작은 서사시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집시 여인 챔피라와 바이런적인 주인공이자 도시인인 알레코의 사랑과 비극, 그리고 집시들의 자유분방한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기억으로는 집시를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르카디가 말없이 다가와서 부드러운 연민의 표정을 띠고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내게서 슬며시 책을 빼앗더니 내 앞에 다른 독일어 책을 내놓는 거예요. 아르카디는 미소를 지으면서 푸시킨의 책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랬구먼. 도대체 그 애가 자네에게 무슨 책을 주었나? 바로 이 책이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프로코토의 뒷주머니에서 그 유명한 비인의 소책자 제9판을 꺼냈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그것을 손에 들고 빙빙 돌렸다. 파벨 페트로비치가 입속으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르카디 니콜라예비치가 자네 교육을 걱정하고 있구먼? 그래, 읽어봤나? 읽어봤지요. 어떻든가? 내가 바보든가 이 책의 내용이 모두 헛소리든가 둘 중 하나예요. 아마 내가 바보겠지요? 아직 독일어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파벨 페트로비치가 물었다. 네, 독일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파벨 페트로비치는 소책자를 손에 들고 다시 빙빙 돌리면서 눈을 치뜨 동생을 힐끗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 그런데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화제를 돌리고 싶은 듯 말문을 열었다. 콜라지인한테서 편지를 받았어요. 마트베이 일리치한테서? 예, 그 사람한테서요. 그가 현을 시찰하러 땡땡땡에 왔나 봐요. 지금 꽤 높은 관리가 되었는데 친척지간인 우리를 보고 싶다며 나와 형님 그리고 아르카디를 시내로 초청하고 싶다고 편지를 써 보냈더군요.
갈 건가? 파벨 페트로비치가 물었다. 아니요, 형님은요? 나도 안 갈 거야. 밥 한 끼 먹자고 50km를 갈 필요야 없지. 마트베이는 자기의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겠지? 에이, 빌어먹을 녀석. 우리가 없어도 현의 관리들이 아침을 뜰 테니 갈 필요 없어. 고작 3급 관리면서 내가 계속 근무하면서 그 리스크는 지다거리 안 했다면 지금쯤 시종 무관장은 되었을 거야. 게다가 너와 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아니냐? 그래요, 형님. 이제 관을 주문하고 두 손을 가슴 위로 십자로 포개 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아니, 난 그렇게 빨리 굴복하지는 않을 거야. 파벨 페트로비치가 중얼거렸다. 난 곧 그 의사 녀석과 싸움을 한번 벌이게 될 거야. 그런 예감이 들어. 싸움은 바로 그날 저녁 차를 마실 때 일어났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미리 전투태세를 갖추고 초조하고 결연한 모습으로 객실로 떠내려왔다. 그는 적에게 달려들 구실만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 구실은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대체로 바자로프는 키르사노프네 노인들, 그는 두 형제를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키르사노프네 노인들 앞에서는 말을 적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는 특히 기분이 좋지 않은지 계속 차만 마시댔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초조한 나머지 온몸이 불타올랐다. 그러던 그 마침내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마침 화재가 이웃에 사는 한 지주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건달입니다. 귀족 나부랭이죠. 페테르부르크에서 그 지주를 만난 일이 있었던 바자로프가 냉담하게 말했다. 실례지만 물어봅시다. 파벨 페트로비치가 입을 열었고 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의 견해로는 건달과 귀족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요? 저는 귀족 나부랭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바자로프가 말했다. 그래, 바로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내 생각에 당신은 귀족과 귀족 나부랭이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그런 견해에 동의할 수 없음을 당신에게 밝히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하오. 감히 말하자면 사람들은 날 자유주의고 진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 그리고 바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귀족, 진정한 귀족들을 존경합니다. 상기해 보시오, 귀군. 이 말에 바자로프는 눈을 들어 파벨 페트로비치를 쳐다보았다. 상기해 보시오, 귀군. 그는 매서운 어조로 되풀이해서 말했다. 영국의 귀족들을, 그들은 자기의 권리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지만 어떤 까닭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타인들에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까닭에 그들은 자기의 의무도 잘 이행하고 있어요. 귀족 계급은 영국에 자유를 주었고 그 자유를 유지시키고 있어. 우린 그런 노래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바자로프가 대꾸했다. 그래서 그걸로 무엇을 증명하고 싶으신 건가요? 내가 이것으로, 이게 설명이 깁니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문법상 이런 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화가 났을 때 일부러 요것과 요것으로 라는 말을 썼다. 이런 변덕에는 알렉산드로 1세 시기의 전통의 잔재가 엿보인다. 그 당시에 고관들은 모국어로 말할 때 이따금 이런 말을 쓰곤 했다. 어떤 사람들은 요것이란 말을 썼고 어떤 사람들은 요것이란 말을 썼다. 말하자면 우리는 순수한 러시아인이고 또한 귀족이니 학교 문법을 무시해도 좋다는 태도였다. 내가 요것으로 증명하고 싶은 것은 귀군, 내가 요것으로 증명하고 싶은 것은 자존심이 없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면 귀족들에게는 이런 감정이 발달되어 있지만 공익, 즉 사회라는 건축물의 확고한 기초는 있을 수 없다는 거요. 귀군, 개성은 중요한 거요. 인간의 개성은 반석처럼 단단해야만 하오. 왜냐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지기 때문이요. 예컨대 당신이 나의 습성, 나의 옷차림, 나의 말쑥함을 가소롭게 여기고 있다는 걸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존심에서, 의무의 감정, 그래요. 바로 그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요. 나는 시골의 벽촌에 살고 있지만 스스로의 품위를 잃지 않으며 내 안에 있는 인간을 존중하오. 실례합니다만 파벨 페트로비치, 바자로프가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당신을 존중하면서 발장을 끼고 앉아 있는 것이 공익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나요?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아도 그렇게 발장을 끼고 앉아 있을 겁니다. 파벨 페트로비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요. 당신의 표현대로 내가 발장을 끼고 앉아 있다고 한데도 그 이유를 지금 당신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 다만 말하고 싶은 것은 귀족주의. 그것은 하나의
원칙이며 이 시대에 원칙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도덕이 없는 무리아니나 속이 텅 빈 시시한 인간들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르카디가 시골에 도착한 다음 날 이것에 대해 말해 주었고 지금 당신에게 다시 말하는 겁니다. 안 그런가 니콜라이?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리스토클라티즘, 리베랄리즘, 프로그레스, 프린시프. 이 설명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크라티즘, 리베랄리즘, 프로그레스, 프린시프는 모두 영어로 귀족주의, 자유주의, 진보, 원칙에서 차용된 러시아어를 쭉 나열한 거라고 합니다. 바자르프가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쓸데없는 외국말이 이렇게 많습니까? 러시아인에겐 이런 건 그냥 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당신 생각엔 러시아인에게 뭐가 필요하단 말이오? 당신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인류의 법칙 밖에 있는 것 같군. 그러나 역사의 논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논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논리 따위는 없어도 잘 지냅니다. 어떻게? 복잡한 일도 아닙니다. 배가 고플 때 빵 한 조각을 입에 넣기 위해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파벨 페트로비치는 두 손을 내어주었다. 그렇다면 더더욱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당신은 러시아인들을 모욕하고 있는 거요. 어떻게 원칙과 법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 도대체 당신은 무엇에 따라 행동한단 말이오? 큰아버지, 우리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르카디가 끼어들었다. 우리는 우리가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바자로프가 말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부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뭐라고? 예술과 시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하기조차 두렵군. 모든 것을 더없이 침착한 태도로 바자로프가 되뇌었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바자로프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르카디는 만족한 나머지 얼굴이 붉게 상기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실례지만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말문을 열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어.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나 건설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터전을 깨끗이 해야만 합니다. 민중의 현 상태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아르카디가 거드름을 피우며 덧붙였다. 우리는 그 요구를 실행해야만 해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만족에 빠질 권리가 없습니다. 아르카디의 마지막 말이 아마도 바자로프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았다. 그 말에서 철학, 즉 낭만주의 냄새가 풍겼던 것이다. 바자로프는 철학도 낭만주의라고 불렀다. 그러나 바자로프는 젊은 제자를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야. 파벨 페트로비치가 갑자기 열을 내며 소리쳤다. 나는 당신이 러시아 민중을 정확히 파악한다고 믿고 싶지 않아. 또 그들의 요구를, 그들의 열망을 대변한다고 믿고 싶지 않아. 아니야. 러시아 민중은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가부장적이야. 그들은 신앙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그 말을 논박하지는 않겠습니다. 바자로프가 그의 말을 막았다. 심지어 그 점에서는 당신이 옳다는데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옳다면 그래도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아르카디는 상대방의 수를 미리 알고 있어서 전혀 당황하지 않는 노련한 장기꾼의 자신감을 가지고 되뇌었다. 어째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지? 깜짝 놀란 파벨 페트로비치가 중얼거렸다. 그러면 당신들은 민중을 거스르겠다는 말이군. 비록 그렇다고 한들 어떻습니까? 바자로프가 소리 높여 말했다. 민중은 청둔 소리가 나면 예언자 일리야가 마차를 타고 하늘을 달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제가 거기에 동의해야만 하나요? 그들은 러시아인이고 나 자신은 러시아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소. 지금 당신이 말한 것을 보면 당신은 러시아인이 아니야. 나는 당신을 러시아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나의 할아버지는 땅을 갈았습니다. 바자로프가 오만하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농군들 가운데 누구든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우리들 중에서 누구를 더 동포로 생각하는지를. 아마 당신은 그들과 이야기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경멸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연히 경멸을 받아야만 한다면요? 당신은 제 경향을 비난하시는데
저희 이 경향이 우연한 것이라고 누가 당신에게 말했나요? 이 경향이 당신이 옹호하는 민중정신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했단 말입니까? 아하, 그렇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니힐리스트가 꼭 필요하다는 거군. 니힐리스트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도 스스로를 무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제발 여기서 개인 문제는 거론하지 맙시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소리치고는 엉거주춤 일어났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웃음을 띠고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은 다음 그를 다시 자리에 앉게 했다. 걱정 말거라, 그가 말했다. 자제력을 잃지는 않을 테니. 그건 이 의사선생이 그렇게도 신랄하게 조소하는 자존심 때문이지? 실례지만 혹시 당신은 당신의 교의가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요? 그는 다시 바자로프에게 몸을 돌리면서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요. 당신이 설교하는 마테리알리즘은 영어 유물론에서 사용된 말이다. 되네요. 마테리알리즘은 이미 여러 번 유행했지만 그때마다 무력하다고 밝혀졌지. 또 외국어입니까? 바자로프가 그의 말을 끊었다. 바자로프는 화가 치미는지 얼굴이 거친 구릿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첫째로 우리는 아무것도 선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우리의 습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무엇을 하오? 우리가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는 러시아의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있고 러시아에는 도로도 상업도 공정한 재판도 없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하, 그래. 당신들은 폭로자들이지. 아마 그렇게 불리지요? 나도 당신들이 폭로한 많은 것들에 동감하오. 그러나 그 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러시아의 폐해에 대해 계속 떠들기만 하는 것은 헛된 공론에 불과하고 그 모든 것은 속물성과 교조주의만을 이야기할 뿐이며 소위 진보적인 인사들과 폭로자들로 불리는 우리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들요. 그리고 우리가 하찮은 일에 몰두하면서 예술인이 무의식적 창조니 의회제도니 변호사협회니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떠들어대는 동안 한편에서는 일용할 양식 문제가 제기되고 조잡한 미신이 우리를 질식시키고 있으며 주식회사들은 정직한 인간이 부족하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파산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부가 신경 쓰고 있는 그 자유라는 것도 우리에게 이롭지만은 않을 겁니다. 러시아 농군들은 술집에서 싸구려 독주를 실컷 마시기 위해서라면 살림이 거들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죠. 그렇지. 파벨 페트로비치가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그 모든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진지하게 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말이군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자로프는 우울하게 되뇌었다. 그는 왜 자기가 이런 귀족 앞에서 장황하게 떠들어댔는지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저 욕설을 할 뿐이요. 욕설을 할 뿐입니다. 그것이 니얼리즘이라는 거요. 그것이 니얼리즘입니다. 바자로프는 다시 반복해서 말했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무례한 태도로 말했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살짝 실눈을 떴다. 아, 그렇군. 그는 유난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니얼리즘은 모든 불행을 구원해야만 하니 당신들은 우리의 구원자요, 영웅인 셈이군. 그런데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당신과 같은 폭로자들까지 그렇게 욕하는 거요? 당신들도 모든 사람들처럼 요란스럽게 떠들기만 하는 건 아니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점에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바자로프가 입속말로 웅얼거렸다. 그래요? 그럼 당신은 행동을 하고 있어? 아니면 행동할 준비라도 하고 있어? 바자로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흠칫 몸을 들었지만 곧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행동한다. 파괴한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파괴한단 말인가? 우리가 힘이기 때문에서 우리가 파괴하는 거예요. 아르카디가 말했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조카를 바라보고 쓴 웃음을 지었다. 그래요. 힘은 해명 같은 걸 하지 않아요. 아르카디가 이렇게 말하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불행한 녀석. 파벨 페트로비치는 부르짖었다. 그는 정말이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너는 그 진부한 문구로 너가 러시아에 무엇을 지지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아니, 이 정도면 찬사라도 참을 수 없어. 힘이라고. 미개한 칼미크 사람들이나 몽골인에게도 힘은 있다. 미개한 칼미크는 몽골 유목민족의 하나랍니다. 미개한 칼미크 사람이나 몽골인에게도 힘이 있다. 그런데 그 힘이라는 게 대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소중한 건 문명이야. 그렇고 말고 귀군, 우리에게 귀중한 건 문명의 열매란 말이요. 그런 열매가 보잘것없다는 말은 하지 마시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삼류문인도 하루 저녁에 오 코페니카를 받는 야외의 피아니스트도 당신들보다는 쓸모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문명의 대표자들이며 남북한 몽골식 힘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이요. 당신들의 자신을 진보적이라 생각하지만 칼미크 사람들이 천막에서 살고자 할 뿐이요. 힘이라고. 그러나 기억하시오. 강한 제군들, 당신들은 모두 4사람 반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수백만이라는 걸. 그들은 당신들이 신성한 신앙을 발로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고 오히려 당신들을 짓밟아 버릴 거요. 만약 그들이 우리를 짓밟는다면 그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바자로프가 말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수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전 민중을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오? 1코페이카짜리 초가 모스코바를 불태웠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바자로프가 대답했다. 그렇지. 처음에는 거의 사탄과 같은 오만함, 다음에는 조롱, 바로 이런 것에 젊은이들이 매혹되고 있고 바로 이런 것에 젊은이들의 미숙한 마음이 정복되고 있어. 저것 봐. 그들 중 한 사람이 곁에 앉아서 당신을 위해 거의 기도라도 할 것 같구먼. 갈로 속에 아르카디는 돌아앉아서 얼굴을 찌푸렸다. 이렇게 되네요. 이 유행병은 이미 널리 퍼졌어. 러시아 화가들은 로마에 가도 바티칸의 발길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 그것은 라파엘로가 군인이기 때문에 라파엘로를 멍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은 메스꺼울 정도로 무능적하고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지. 그들에게서는 기껏해야 우물가의 처녀 정도의 판타지밖에 나오지 않아. 이건 우물가의 처녀는 1857년에 루드게 네프는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바티칸 박물관의 많은 그림을 보고 특히 라파엘로의 그림을 높이 평가했다. 우물가의 처녀란 어떤 특정 화가의 특정 작품이 아니라 당시 로마에 있던 러시아 화가의 엉터리 작품들을 일반함적으로 지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들에게는 기껏해야 우물가의 처녀 정도의 판타지밖에 나오지 않아. 그런데도 처녀도 아주 추하게 그리지. 그러나 당신들은 그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지 않소? 제 생각엔 하고 바자로프가 반박했다. 라파엘로는 동전 한 잎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화가들도 그보다 더 나을 게 없지요. 브라보 들어봐라 아르카디. 현대의 청년은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 거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당신을 따르지 않겠어. 예전 젊은이들은 무식쟁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공부를 해야만 했지.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세상 만사는 모두 무의미해 라는 말만 하면 그만이야. 그러고는 마냥 즐거워하지. 전에 그들은 멍청이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갑자기 니얼리스트가 되어버렸어. 마침내 찬양할 만한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 바자로프가 냉정하게 말했다. 아르카디는 얼굴을 붉힌 채 눈만 끔뻑거렸다. 우리의 논쟁은 너무 멀리 나갔습니다.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자로프는 자리에 일어나면서 덧붙여 말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생활, 말하자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완전하고 가차없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보여주신다면 저는 당신의 의견에 기꺼이 동의하겠습니다. 그런 제도라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 파벨 페트로비치가 소리 높여 말했다. 얼마든지 가령 농촌 공동체만 해도 그렇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바자로프가 입을 비죽거렸다. 글쎄요. 농촌 공동체에 대해서는 하고 바자로프가 말을 이었다. 동생분하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군요. 농촌 공동체 연대 보정 금주 같은 것들은 지금 당신의 동생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일 같으니까요. 그럼 가족을 봅시다. 가족은 우리 농부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파벨 페트로비치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 문제도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며느리와 관계를 가진 시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죠? 어떻습니까? 파벨 페트로비치, 한 이틀쯤 여유를 가지십시오. 방금 무언가를 생각해 내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러시아의 모든 계급을 분석해서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저와 아르카디는 모든 것을 조롱해야만 하겠지. 파벨 페트로비치가 말꼬리를 잡았다. 아닙니다. 개구리를 해구해야 합니다. 가세 아르카디. 그럼 안녕히들 계십시오. 두 친구는 객실에서 나왔다. 형제는 둘이 남아서 한동안 서로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바로 저런 게
하고 갑자기 파벨 페트로비치가 말문을 열었다. 바로 저런 게 현대의 청년이야. 바로 저런 것들이 우리의 후계자란 말이야. 후계자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쓸쓸하게 한숨을 쉬면서 되뇌었다.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바늘 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해하며 병적으로 슬금슬금 아르카디의 표정을 훔쳐보았다. 형님, 내가 무엇을 회상했는지 압니까? 오래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와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는 소리만 치면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나는 어머니는 날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두 세대에 속해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었죠. 어머니는 몹시 화를 냈고 나는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환약은 쓰지만 삼켜야만 해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우리의 후계자들도 당신들은 우리 세대가 아니요. 그러니 쓴 환약을 삼키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네는 사람이 너무 좋고 겸손해. 파벨 페트로비치가 반박했다. 반대로 나는 우리가 아마도 약간 낡은 언어를 쓰고 구식으로 말하고 뻔뻔스러운 자기 과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 나리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확신해. 요즘 젊은 것들은 금방지기 짝이 없어. 그들 중 한 명에게 어떤 포도주를 원합니까? 적포도주입니까? 백포도주입니까? 하고 물어보게. 저는 적포도주를 더 좋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저음으로 대답할 걸 마치 그 순간에 온 세상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기라도 한 듯 그만한 표정을 짓고 말이야. 차를 더 드시지 않겠어요? 페네치카가 문 안쪽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말했다. 그녀는 논쟁자들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리는 동안에는 감히 객실로 들어설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사모바르를 치우라고 해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대답하면서 그녀를 향해 마주 일어섰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동생에게 무뚝뚝하게 잘 쉬게 라고 말하고 자기 서재로 돌아갔다. 12일 반시간 후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원의 정자로 향했다. 그는 쓸쓸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과 아들 사이의 간격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간격이 점점 더 커지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그가 겨울에 페테르부르크에서 며칠씩 최신 서적을 읽었던 것도 젊은이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곤 했던 것도 헛된 일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열띤 논의에 자기의 말 한마디를 끼워 넣고는 즐거워하던 것도 헛된 일이었다. 형님은 우리들이 옳다고 하지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생각해봐도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진리에서 더 가까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들에겐 우리에게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고 우리에 비해 어떤 우월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젊음인가? 아니야. 젊음만은 아니야. 혹시 그 우월성은 그들이 우리보다 지주 귀족 계급의 흔적을 더 적게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머리를 숙이고 한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러나 시를 거부하는 것은? 그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예술과 자연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그는 어떻게 자연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미 날은 저물어서 태양은 정원에서 500m가량 떨어진 그리 크지 않은 사시나무 숲 뒤쪽에 숨어버렸고 숲 그림자가 조용한 들판을 따라 끝없이 뻗어오고 있었다. 한 농군이 바로 그 숲과의 어둡고 좁은 오솔길을 흰 말을 타고 약간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그늘 속을 달리는 그의 모습은 어깨에 덧댄 헝겊까지 분명히 보였고 언뜻 드러나는 작은 말의 다리도 보기 좋게 또렷했다. 햇빛은 숲속으로 파고들어 무성한 나무 잎사귀 사이를 뚫고 사시나무 줄기에 따스하게 던져졌다. 사시나무 줄기는 마치 소나무 줄기처럼 보였다. 사시나무 나무잎은 푸르렀고 저녁 노을에 살짝 붉어진 담청색 하늘은 나무잎 위에 걸려 있었다. 제비들이 하늘 높이 날고 바람은 전혀 불지 않았다. 뒤늦게 돌아온 꿀벌들이 라일락 꽃 속에서 졸린 듯 느릿하게 붕붕거리고 있었다. 외롭게 쭉 뻗은 가지 위에서는 조그마한 날벌레들이 기둥 모양으로 떼지어 다녔다. 아, 얼마나 좋은가 하고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생각했다. 애송시 한 구절이 입에서 절로 나오려 했으나 아르카디와 힘과 진료가 떠오르자 그는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는 그저 가만히 앉은 채로 외로운 상념의 슬프고 즐거운 유의에 계속 잠겨 있었다. 그는 공상하는 걸 좋아했다. 시골 생활이 그에게 이런 능력을 길러주었다.
그가 주막집에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공상에 잠긴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되어 당시엔 분명치 않았던 관계가 이제는 분명해졌다. 그 관계는 어떤가? 그의 마음속에 다시 죽은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 모습은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알고 있던 살림 잘하는 착한 주부가 아니라 가녀린 몸매에 호기심이 가득한 순진한 눈매를 하고 아이같이 가는 목 위에 머리채를 단단히 감아 올린 젊은 아가씨였다. 그는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를 떠올렸다. 아직 대학생이던 때였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의 계단에서 그를 만났는데 우연히 그녀를 밀치고는 뒤돌아서서 사과를 하려 했으나 겨우 미안합니다 신사 양반 하고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그때 그녀는 머리를 숙이고 방긋 웃더니 갑자기 겁먹은 듯이 달아났다. 그리고 청계참에서 재빨리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얼굴을 붉혔다. 그러고 나서 최초의 수줍은 방문, 더듬거리는 말, 어설픈 미소, 주저, 슬픔, 열정,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그 숨막힐 듯한 환희.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어디로 순식간에 사라졌는가?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는 지상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누리는 그런 행복을 누렸다. 그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 달콤한 첫 순간들, 왜 그런 순간들은 영원 불멸할 수 없는 것일까? 그는 자신의 상념을 분명히 이해하려고 애쓰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행복했던 시절을 기억보다 강한 무언가로 보존하고 싶었다. 그는 다시 한번 아내 마리아와의 친밀감을 느끼고 싶었고 그녀의 따스함과 숨결을 느끼고 싶었다. 그러자 정말 그녀가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가까운 곳에서 페네치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계세요? 그는 흠칫 몸을 떨었다. 괴롭거나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와 페네치카를 비교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페네치카가 자기를 찾아 나설 생각을 했다는 것이 유감스러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즉각 그의 백발, 그의 노년, 그의 현재를 생각나게 했다. 그가 이미 들어선 매혹적인 세계, 안개 낀 과거의 파도 속에서 생겨난 그 매혹적인 세계는 가볍게 흔들리더니 사라져버렸다. 나 여기 있어, 그가 대답했다. 곧 갈 테니 물러가요. 이게 바로 지주 귀족 기질의 흔적이야.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퍼뜩 떠올랐다. 페네치카는 말없이 정자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자기가 공상에 잠겨있는 동안 벌써 밤이 되었다는 걸 문득 깨닫고 깜짝 놀랐다. 모든 것이 어렴풋하게 보였고 주변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페네치카의 창백하고 자그마한 얼굴이 그의 눈앞에서 언뜻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는 응급추춤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회상으로 부드러워진 심장은 그의 가슴 속에서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때론 생각에 잠겨 발밑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론 총총한 별들이 깜빡이는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면서 그는 천천히 정원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의 피로를 느낄 정도로 한참을 걸어다녔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를 찾는 듯한 알 수 없는 불안이, 슬픈 불안이 내내 가시지 않았다. 아,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을 바자로프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비웃었을 것인가. 아르카디도 그를 비난했을 것이다. 농학자이자 가장인 44살 된 남자의 눈에 까닭모를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것은 첼로를 켜는 일보다 100배는 더 나쁜 것이었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계속 걸었다. 그러나 그는 집 안으로 불빛 가득한 창문들이 반갑게 자기를 바라다보는 평화롭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는 어둠과 정원, 얼굴을 스치는 신선한 공기의 감촉과 우수, 그리고 불안과 헤어질 수가 없었다. 오솔길 모퉁이에서 그는 파벨 페트로비치와 마주쳤다. 웬일이냐? 형이 니콜라이 페트로비치에게 물었다. 유령처럼 얼굴이 창백하구나. 자네는 건강이 좋지 않아. 왜 잠자리에 들지 않았어?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형에게 자신의 심경을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쳤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정원 끝까지 가서는 생각에 잠겼고 역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아름다운 검은 눈에는 별빛밖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그는 낭만주의자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의 세련되고 매정하고 열정적인 프랑스식의 사람을 혐오하는 기질은 공상을 할 줄 몰랐다. 뭔지 알겠나?
그날 밤에 바자로프가 아르카디에게 말했다. 내게 굉장한 생각이 떠올랐어. 오늘 자네 아버지가 대단한 친척에게서 초대를 받았다고 말했지. 자네 아버지가 안 간다고 하니 자네와 내가 땡땡땡으로 훌쩍 달려가세. 그 친척이 자네도 초청했으니까. 보게나 날씨가 얼마나 좋은가. 가서 시내도 구경하세. 한 대여섯 빈둥빈둥 돌아다니자고. 그걸로 충분해. 자네 거기 갔다 여기로 돌아올 거지? 아니, 아버지한테 가야만 해. 자네도 알다시피 아버지는 땡땡땡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계셔. 아버지를 본 지가 오래됐어. 어머니도 그렇고. 노인들을 위로해 드려야지. 둘 다 좋은 분들이야. 특히 아버지는 정말 재미있는 분이지. 그들에겐 나 하나뿐이야. 부모님 집에 오래 있을 건가? 그럴 생각은 없네. 아마 심심할 거야.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에 들를 텐가? 모르겠어. 두고 봐야지. 그래 어떤가? 떠날 건가? 그러지. 아르카디는 너리너리 대답했다. 아르카디는 마음속으로 친구의 제안을 기뻐했지만 자기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가 니힐리스트인 건 다 까닭이 있었다. 다음 날 아르카디와 바자로프는 땡땡땡으로 떠났다. 마리노 마을의 젊은이들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다. 두나시아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노인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